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충성을 바쳤던 한 남성, 그가 단 한 번의 출장으로 믿음을 잃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확신은 산산이 조각났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강한 나라였고 자유로운 국민들이 만든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강하다고 믿었던 중국군이 사실은 내부 숙청과 부패로 무너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조국이 실제로는 강압적인 체제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 순간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세계 최강국인가? 정말 한국이 중국보다 약한 나라인가? 그의 충성은 흔들렸고 신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외희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장교죠.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공산당의 지도 아래 미국을 뛰어넘고 군사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아니, 솔직히 엉망이에요. 훈련보다 서로를 감시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지휘관들은 충성보다 살아남는 법을 먼저 고민하는 형편이죠. 누가 다음 차례일지, 누가 밀고 할지, 누구와 말을 섞어야 할지 그런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시작은 몇 달 전이었어요. 묘하이 상장이 사라졌죠. 그는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던 군 장성이었어요. 군 내부에서도 그 사람만큼 충성스러운 인물이 없다고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숙청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리고 그 뒤로 제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류 대령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았지만 술 한잔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그는 군 내부의 부패를 누구보다 싫어했고 우리는 진짜 강한 군대가 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류 대령은 늘 그렇듯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변함없었고 태도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책상을 마주한 동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류 대령과 함께 식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지복도를 지나던 중 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류 대령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평소 항상 놓여있던 서류 파일과 수첩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그곳에 존재한 적 없던 것처럼 그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도 모두 비어 있었고 커피잔에는 마시다 남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후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제 질문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류 대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음은 제 차례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건 이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군 장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계산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훈련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보고서에는 쓸모없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오직 한 가지, 충성 경쟁이 유일한 생존법이 되었죠. 어떤 장교는 상관이 올 때마다
당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중국을 외쳤어요. 대화의 주제는 전술이나 작전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는지 자랑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동기였던 저우 상위와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최근 분위기에 대해 한숨을 쉬었어요. 장웨이, 너도 조심해야 해. 무슨 말이야? 너 너무 말이 많아. 요즘 같은 때엔 조용히 있어야 살아남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말이 많다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라고 했지만 저우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 군대가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그 말 누군가 들었을 수도 있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의심받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과 말을 섞는 걸 조심하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 내 차례가 될까? 내가 다음에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러다 문득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충성을 맹세해도 죽는 사람은 죽어요. 반대로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도 죽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가였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중국은 강한 나라라고. 인민의 반군은 세계 최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요. 최근에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대해 신경을 쓰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미동맹, 한국의 방위산업, 경제력, 군사력 등에 대한 분석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한편 제 주변에는 한국으로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너무 위험해졌다. 이 나라에서 더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상관으로부터 한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정보를 분석해라. 방산산업, 군사력, 그리고 사회 분위기까지 조사하고 와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한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공항 한복판에 서 있다니.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어쩐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중국의 공항은 늘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특히 저 같은 군 장교들은 늘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는 뭐랄까,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늘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가르쳤어요. 미국 없으면 망할 나라, 작고 약한 국가라고 했죠. 그런데 첫 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대기줄도 딱딱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스스로 줄을 서고 서로 새치기하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공항, 기차역, 심지어 군대에서도 새치기가 흔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가고 돈 있으면 해결되고 아는 사람 있으면 규칙도 필요 없었죠.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택시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정치인이 대중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장면이 이상했습니다. 정부를 저렇게 비판해도 되는 건가? 중국에서라면 감히 그런 말을 했다가는 다음 날 사라질지도 몰라요. 중국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눈치도 보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인 사업가 몇 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떠나온 사람들. 이곳이 너무 좋다. 사업하기 훨씬 편하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걸까? 왜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걸까? 중국보다 작은 나라인데 왜? 며칠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한국인들은 애국을 강요받지 않는데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애국심을 가지라고 강요당했어요. 중국이 최고다.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강요가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 온 지 며칠 만에 자신이 믿어왔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한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성장했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였어요. 중국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군은 미국 없으면 자체 무기 하나 만들지도 못하는 나라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서 마음 한편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가볍게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군사 박람회라 해도 이렇게까지 규모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방산 기업들, 그리고 엄청난 수의 한국산 무기들이 전시된 모습.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KF-21 보람의 전투기였습니다. 거대한 스텔스형 전투기. 날렵한 실루엣과 강렬한 무광 검은색 도장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들었던 정보는 이랬어요.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만 쓰는 나라다. 자체 전투기를 만들 수준도 안 된다.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직접 개발해서 시제기까지 만들어진 상태. 미국이 아닌 한국 자체 기술력으로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LSAM 요격 미사일까지. 각종 무기들이 순수 한국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있었어요. 박람회를 둘러보던 중 한국 방산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기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차분히 해주었어요. 저희가 만든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도 앞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수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폴란드, 호주 같은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죠. 심지어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군 장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에서 복무 중인 대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군이 미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평가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박람회를 떠나는 길, 저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이 점점 믿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인지 의문이 들며 문득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실질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강요된 충성이 아니라 실력과 자율성이 군을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방산 박람회에서 본 한국의 무기들, 한국군 장교와의 대화, 그리고 실력주의가 자리 잡은 한국군의 시스템은 제가 믿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사회에서 나온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떤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고 신호를 잘 지키고 공공시설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찰이나 공무원이 감시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안이 없으면 거리에서 무질서가 벌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무질서한 교통과 새치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중국에서도 유명했고 한국은 IT 기술과 반도체 산업에서도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한 중소기업 대표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움직이지만 국민들도 스스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부 중심이었습니다. 기업도, 경제도, 사회도 공산당의 계획 아래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뉴스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뉴스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 한국인을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정부를 두려워해야 하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점점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강요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빨리 회복할까?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군사정보를 다루며 오랫동안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늘 강조했어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무력으로라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대만을 통일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중국은 늘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군사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죠. 그렇다면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군사 전문가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해야겠죠.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주한미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반드시 개입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도 그 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죠. 군사 전문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정말 중국이 대만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었던 말은 이랬어요. 중국군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대만은 작고 약한 섬일 뿐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본 것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군과 대화를 나누며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라 현대전에서는 조직력과 대응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군은 숙청과 정치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고 지휘관들은 윗선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방산 박람회에서 본 한국의 무기들은 화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이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부대 간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략이죠. 한국군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정보 공유, 유연한 전술, 신속한 의사결정. 중국군은 여전히 윗선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였습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군대. 이런 군대가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력, 외교력, 국민의 정신력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저는 한국에서 국가가 강해지는 데 있어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 덕분에 성장한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나라다. 한국은 곧 중국에 종속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 덕분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존재했고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과거 IMF 경제위기 때 한국은 전 국민이 협력해서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금을 모았고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 기업들은 신속하게 전략을 바꿨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협력하긴 하지만 결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동남아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었고 현대차는 자체적인 전기차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라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힘은 자유에서 나온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경쟁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고 한국은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 미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군이 강한 것도 경제가 성장한 것도 모두 미국이 뒤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강요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억압하지 않아도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을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은 중국 정부가 조작한 거짓 정보들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중국 땅에 착륙하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본능적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기사들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보도되고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뉴스는 검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장, 경제 발전, 자유로운 정치. 그 모든 것들은 중국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결코 중국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만약 제가 이 경험을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그 보고서는
곧 제 숙청 명령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진실을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적어도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는 역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대면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며 이를 교훈으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과거를 외면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공유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고통 속에서도 세계로 나아갔고 일본은 자부심 뒤에 숨은 불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오늘날 두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라인 슈트라우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2014년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그리고 질서 있는 도시 풍경까지. 일본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일본이 가진 복잡한 면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혐한이라는 단어와 현상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혐한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정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점에서는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놓여 있고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왜 일본은 한국에 이렇게 적대적인가? 라는 이 질문이 저를 취재로 이끌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제가 일본에 오기 전인 2011년 후지 TV 앞에서 벌어진 반한류 시위는 이미 혐한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재난을 겪은 뒤였어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일부 일본인들은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반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자료를 접하면서 혐한이 단순히 문화적 갈등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불안과 복잡한 감정의 투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일본에 처음 왔던 2014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혐한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서점의 혐한 서적 코너는 늘 새 책으로 채워져 있었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보도가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본 사회의 모습이 독일과 너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은 나치 정권의 잘못을 직면하며 이를 철저히 반성하는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학교에서는 홀로코스트의 잔혹함과 나치의 만행을 필수적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유대인 학살 현장을 견학하며 과거의 잘못을 체감하도록 교육받죠. 또한 독일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00년 나치 희생자 배상 기금을 설립해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과거사를 직면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왜 과거를 직면하지 않고 대신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걸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분석한다며 방송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진행자는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보다 감정적이고 과장된 면이 강하다고 비판했고 패널들은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일본의 기술과 형식을 따라 한 결과라고 평가절하했죠. 그들의 표정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묘사가 단순한 비평을 넘어 한국의 성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일본의 감정적 반응으로 보였어요. 서점에서 본 혐한 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 온 첫해 서점 한가운데에 진열된 한국은 왜 일본을 배신했는가? 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책은 한국이 일본을 이용해 성장했으며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책들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중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혐한 정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대중의 반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시작했더군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나 정책들을 내놓으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을 향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일본 사회 내 깊은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은 일본에게 분명히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한국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다룬다는 건 단순한 경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가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을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만을 보는 것과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조차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저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겪었던 아픔과 저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당시 상황을 생생히 재현한 전시물이 저를 맞이했어요. 강제로 끌려가는 소녀의 모습, 그리고 일본군의 통제 아래서 고통받던 한국인들의 사진과 기록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치 시절의 만행을 배운 독일인으로서 전쟁 속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고통은 매우 익숙한 주제였어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은 지금도 정의를 외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독일과의 큰 차이점을 느끼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과거 나치 정권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교육과 정책을 통해 반성하고 바로잡으려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과거를 직면하기보다는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전시관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의 정신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 문장은 제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독도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섬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 곳곳에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함께 일본의 주장이 왜 근거 없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쪽에 걸린 큰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독도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섬이 아니라 일본의 침탈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저는 일본에서 듣던 이야기와 너무도 다른 내용을 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일본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며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정치권은 한국과의 갈등을 지렛대로 삼아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수록 일본 내부의 불안감을 혐한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졌죠. 이 말을 들으며 반한류 시위와 그 이후의 혐한 서적 열풍이 단순히 대중의 감정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도 느꼈고 독도 전시관에서도 확인했지만 한국은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대형 광고판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한류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신곡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군중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환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 방문 전, 저는 이미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를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류를 바라보는 일본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층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열광하지만 보수적인 정치인과 언론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한류의 영향력이 단순히 문화적 소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국의 자존심과 연결짓고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과거의 침탈을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노력의 결과처럼 보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팬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팬들은 K-팝을 단순히 음악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을 여행하는 등 문화적 교류를 더욱 깊이 경험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나 한류를 싫어하는 이들은 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일본 문화를 모방해서 성공했다거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깊이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내 한류에 대한 이런 양면성을 이미 잘 알고 있더군요. 제가 만난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건 열등감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한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일본에서 봤던 보수 언론의 한류 관련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일본보다 더 강력한 자신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산업이 단순히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류가 일본 내 혐한 정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부모 세대가 가지는 혐한 정서에 대해 구시대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한류와 자존심을 경험한 뒤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의 혐한 정서가 왜 이렇게 뿌리 깊은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특히 일본의 보수적 정치인들이 혐한 정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일본에서 혐한 정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후지 TV 앞에서 벌어진 반한류 시위가 중요한 전환점이었더군요. 당시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할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그 화살이 한국으로 향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 시위가 단순히 한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의 불안과 불만이 투영된 결과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경제는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젊은 세대는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한류 열풍은 일본인들에게 일종의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혐한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죠. 저는 일본의 정치적 환경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혐한 정서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일본을 앞지르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은 데 따른 불안감의 반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자기기, 한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젊은 일본인들조차 한국이 더 나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본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따라했을 뿐이라며 대중의 자존심을 위로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2018년 초계기 사건과 2019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이런 혐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 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혐한 정서를 부추기거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강화시키는 보도를 이어갔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다룬 기사에서도 일본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는 대중들에게 한국이 일본보다 결코 우월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일본 사회의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부했지만 현재는 한국의 급성장 속에서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전자기기, 그리고 문화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자 일본 사회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넘어 열등감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존심과 과거를 직면하려는 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요. 일본의 혐한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었고 저는 이를 통해 두 나라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일본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종종 비교하게 되었어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만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교육과 정책으로 이어왔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부심처럼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있지만 그들은 과거를 직면하기보다는 축소하거나 때로는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일본인 지인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일본은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존심의 문제일 겁니다.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과거를 직면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미래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독립기념관에서 본 독립운동의 흔적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전히 정의를 외치는 모습, 독도 전시관에서 확인한 주권에 대한 의지까지. 그들은 그 고통을 교훈으로 삼아 자신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세우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혐한 정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초계기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국내 반한 감정을 크게 부추겼습니다. 당시의 논란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을 넘어서 일본 사회에 깊이 박힌 혐한 정서를 다시금 불러일으켰죠. 초계기 사건 직후 저는 일본의 서점에서 혐한 서적 코너를 다시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 출판된 책들이 여전히 전시되어 있었고 새로운 책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펼쳐봤는데 한국이 과거사를 부풀려 일본을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 속의 논리는 단순하고 일방적이었지만 이런 메시지가 일본 대중에게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이는 과거를 회피하려는 일본 사회의 심리적 방어벽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 내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희 세대는 한국이 부럽기도 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혐한 서적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싫어하죠. 아마 그게 역사 때문일 거예요. 그의 말은 일본 사회 내부의 세대 간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평론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은 채 현대의 변화에 적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변화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가 한류를 받아들이는 동안 보수적인 세력은 그에 반발하며 혐한을 강화시키고 있죠. 이것이 일본의 딜레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고 있었고, 일본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에서 지내면서 코로나 이후 저는 한 가지 뚜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혐한 정서가 이전처럼 강렬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서점의 혐한 서적 코너는 늘 새 책들로 채워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혐한 서적의 출판이 주춤해졌고,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방송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자료를 찾아보고 몇몇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결과 혐한이 약화된 데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이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깊숙이 스며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져갔어요. 일본의 20대와 30대는 이미 한국을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는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나 혐한 관련 모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혐한 정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기회가 감소했어요. 거리에서 혐한을 외치던 목소리 대신 사람들은 생존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죠. 팬데믹은 일본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혐한 정서를 공론화하는 동력을 잃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 정치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물러난 뒤 그의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상대적으로 혐한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베 정권 시절에는 한국과의 갈등이 정치적 도구로 자주 활용되었지만 새로운 지도부는 내치에 더 집중하며 한국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는 일본 내에서 혐한 정서가 점차 힘을 잃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혐한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혐한의 뿌리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문화적 차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과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는 여전히 일본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이는 언제든 다시 혐한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문화학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한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자격지심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이 과거에는 아시아의 리더로 군림했지만 현재는 성장에 밀려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죠. 그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국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이 과거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반면 일본은 과거를 외면한 채 현재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달할지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저는 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정했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다 한국과 일본이 남긴 교훈. 기사를 쓰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 일본에서 느낀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공유했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억하며 그것을 교훈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를 외면하며 현재에만 머물러 있죠. 두 나라의 대조적인 태도는 과거를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사의 중간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만난 한 젊은 대학생의 말을 인용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K-팝과 드라마는
한국을 우리와 가까운 나라로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언젠가는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이 과거사를 직면하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었어요. 결론에서는 독자들에게 한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교훈 삼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문화적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일본이 이 점을 인정하고 과거를 직면한다면 두 나라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내에서 혐한은 언제든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행하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과거사 기억 방식과 독일의 과거사 반성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한 독일 독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독일도 한때 과거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어요. 보수적인 독자들은 외국인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젊은 세대와 일부 진보적인 독자들은 제 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일본 독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일본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 독자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외국인의 시선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에 놀랐고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제가 이 기사를 쓰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과거를 인정하고 책임질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꾸준히 기록하겠다. 실제로 한국에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후 저는 독일의 한 교육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며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죠. 이 말은 제가 앞으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히 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